한국, 돈 없으면 미국에서 방 빼세요. 트럼프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선업 부활을 꿈꾸던 미국은 한국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가져가려 했고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무기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요구 조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의 핵심을 사실상 100% 이전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협박에 굴복하는 대신 즉시 철수를 통보했습니다. 한국의 핵심 인력 42명이 단 하루 만에 미국을 떠났고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소 프로젝트는 순식간에 멈춰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의 강경 대응에 백악관은 패닉에 빠졌고 상황을 수습하지 못한 미국은 결국 한국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갑질하던 미국이 단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꾼 충격적인 사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한 척의 배를 빼앗겼습니다. 아니, 빼앗긴 게 아니라 제 손으로 갖다 바쳤어요. 도면도 자재도 사람도 다 가진 채로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입으로요. 미국 동부의 한 조선소에서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던 대형 LNG 운반선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 유럽 선사가 우리에게 한 번에 8척을 발주했어요. 이 도크가 몇 해 동안 통째로 매달릴 일감이었습니다. 화물창 기술이 까다로워 어느 한국 조선사의 핵심 인력 40명을 협력팀으로 들였고 그들은 첫 배 한 척을 멀쩡히 완성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한국팀을 내보내자고 임원회의에서 가장 먼저 손을 든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매뉴얼은 다 받았으니 이제 우리 손으로 더 빨리, 더 싸게 만든다고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 한마디에 제 경력도 이 도크의 운명도 통째로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판돈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 패를 던졌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팀이 떠난 지 석 달, 우리는 똑같은 도면을 손에 들고도 두 번째 배를 한 척도 못 만들었습니다. 성급 검사관은 우리 용접부에 합격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자리를 바꿔가며 같은 종류의 결함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자 발주처가 남은 7척을 통째로 다른 야드로 옮겨버렸어요. 첫 배를 만든 그 한국 조선사로요. 도크는 그날로 멈췄습니다. 절반쯤 짓다 만 선체 블록 하나가 받침대 위에 녹슨 채로 올라가 있고 크레인은 멈춰섰고 정문 앞에는 일감을 잃은 하청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어요. 한 척의 배가 멈추자 거기 매달려 있던 700명의 일이 함께 멈췄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첫 배는 한국팀이 우리 도크에서 한 척 완성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쓴 도면도 자재도 우리에게 그대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 종이를 다 가진 우리는 두 번째 배를 못 만들었습니다. 같은 도면을 들고 한쪽은 만들고 한쪽은 못 만들었어요. 그 차이가 종이에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는데 몇 달이 걸렸고 답을 찾았을 때는 이미 배도 일자리도 제 경력도 전부 끝나 있었습니다. 처음 발주처의 최후 통첩을 받았을 때 시한까지 보름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곳을 고치면 다른 곳이 틀어졌습니다. 단열재 한 겹을 다시 붙이는데 며칠, 어긋난 블록을 잘라 다시 맞추는데 또 며칠. 그렇게 보름이 열흘이 되고 열흘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사흘이 됐어요. 저는 매일 아침 도크에 나가 줄어드는 그 숫자와 멈춰 선 블록을 번갈아 봤습니다. 달력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공정은 제자리였어요. 그 사흘이 다 지나갔을 때 발주처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왜 저는 그들을 그렇게까지 깔봤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매뉴얼만 받으면 우리가 더 잘 만든다던 제 말을 제 손으로 정정하게 됐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국 그 텅 빈 도크 앞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부끄럽고도 늦은 그 고백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렉 모건이라고 합니다. 미국 동부의 오래된 조선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제 아버지도 그 도시의 조선소에서 평생 용접봉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집 차고에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용접 마스크와 공구함이 아직도 걸려 있어요. 저는 그 도구들 아래에서 자랐고 우리 도시가 세상에 가장 큰 배를 띄우던 곳이라는 자부심을 어릴 때부터 뼛속에 새겼습니다. 저는 19에 그 조선소에 들어갔어요.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용접봉을 잡았고 블록과 블록을 붙이는 일을 손으로 배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판 한 장을 보면 어디가 먼저 변형될지, 어느 용접선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를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붙인 블록에 관해서만큼은 좀처럼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5년을 현장에서 보냈고 어느새 용접과 공정을 함께 책임지는 자리에 앉았어요. 도크 하나에서 한 해의 큰 배. 몇 척이 빠져나가는 걸 저는 그 25년 동안 제 손으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고 동시에 제 오만의 뿌리였어요. 저는 한 가지 신념을 품고 다녔습니다. 배는 손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손기술의 원조는 우리라는 것. 아시아 어느 나라가 요즘 배를 잘 짓는다고 떠들지만 그건 우리가 한참 전에 다 해놓은 걸 매뉴얼 보고 따라하는 것뿐이라고요. 종이에 적힌 순서만 있으면 그 종이를 처음 쓴 우리가 당연히 더 잘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턱을 살짝 든 채 도크에 들어섰습니다. 누군가 제 방식보다 느리게 일하면 그게 미련한 거라고 알려주는 게 제 일이라고 믿었어요. 한 블록을 붙이는데 우리가 한나절이면 될 걸 저쪽은 하루를 쓴다 싶으면 저는 속으로 거봐라. 종이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이 시간이 절반으로 준다고 셈하곤 했습니다. 저는 늘 시간을 그렇게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계산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이 LNG선 사업을 우리 손으로 정상 궤도에 올리면 저는 도크 하나를 통째로 책임지는 자리로 올라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 자리는 제가 19의 바닥에서 시작할 때부터 꿈꿔온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한국팀을 빨리 내보내고 우리 손으로 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겐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제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대였어요. 비싼 외주 없이 우리끼리 해냈다는 그 한 줄이 제 경력에 박힐 도장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세게 밀어붙였어요. 한국팀을 내보내야 할 이유가 회사의 비용 절감만이 아니라 제 자존심과 제 미래에도 걸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판돈을 스스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떨어질 것도 그만큼 크다는 걸 그때는 셈하지 못했어요.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제가 어쩌다 그 한국협력팀과 한 도크에 서게 됐는지부터 말해야겠습니다. 그 무렵 우리 조선소는 한 유럽 선사로부터 대형 LNG 운반선 8척을 한 번에 수주했어요. 천연가스를 영하 160도까지 식혀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그 차가운 액체를 새지 않게 담는 화물창을 만드는 게 이 배의 핵심인데 그 기술이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았어요. 우리 경영진은 자신만만하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막상 첫 배를 짓기 시작하자 화물창에서 자꾸 문제가 났습니다. 결국 회사는 그 분야에서 가장 앞선다는 어느 한국 조선사와 기술 협력 계약을 맺었어요. 그쪽 핵심 인력 40명이 우리 도크로 파견을 왔습니다. 한 사람당 들어가는 협력 비용이 우리 작업자의 5배였어요. 40명분이면 매달 회사 장부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우리 일반 용접공 200명 인건비와 맞먹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만 보고 빨리 비워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들을 처음부터 가볍게 봤어요.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와서 자기네 매뉴얼 넘겨주고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한두 척 같이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다 만든다고요. 우리 조선소에는 그런 농담이 공기처럼 떠다녔습니다. 손기술은 우리가 원조라는 농담이요. 저는 그 농담을 가장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 40명이 제 25년 신념을 통째로 뒤집어 놓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협력팀의 책임자는 서지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몇 살 어려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를 처음 본 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배 좀 만져봤다는 티는 나는데 결국 매뉴얼 들고 온 외주 기술자일 뿐이라고요. 그가 데려온 40명도 저는 그저 비싼 외주 인력의 머릿수로만 셌습니다. 한 사람당 우리 작업자의 5배라는 그 단가가 제 눈에는 빨리 비워야 할 비용으로만 보였거든요. 제 밑에는 라이언이라는 젊은 후배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서지훈의 작업을 유심히 보더니 제게 말했어요. 그래, 저 사람들 일하는 게 좀 다르다고요. 저는 그 말을 웃어넘겼습니다. 다르긴 뭐가 다르냐고, 느린 게 다른 거냐고요. 라이언의 그 한마디가 옳았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협력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우리 도크의 책임자였고 한국팀은 손님이자 외주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가진 걸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우리 쪽으로 옮겨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의 때마다 그들에게 요구했어요. 화물창 단열 시공의 표준 작업 절차서, 용접 변형을 잡는 순서, 블록을 붙이는 정렬 기준, 검사 기록의 양식까지 전부 문서로 넘기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계약에 적힌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요구했어요. 사람이 가진 노하우까지 종이에 적어달라고요. 서지우는 제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우리가 달라는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넘겼습니다. 표준 작업 절차서는 한 장도 빠짐없이, 도면은 치수 하나 어긋나지 않게요. 그가 넘긴 문서 뭉치는 책상에 올려놓으면 한 뼘이 넘게 쌓이는 양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제 됐다고요. 이 안에 그들이 가진 게 전부 들어있고 이걸 가진 우리가 그들보다 못 만들 이유가 없다고요. 저는 그 한 뼘짜리 종이가 그들이 가진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우리 경영진에게도 그렇게 보고했어요. 어느 임원회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자료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매뉴얼은 다 확보했다고요. 이 한국팀은 한두 척만 더 같이 가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손으로 다 만들 수 있다고요. 40명짜리 외주 인력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냐고요. 저 40명이 매달 우리 용접공 200명 인건비를 잡아먹고 있는데 매뉴얼만 받으면 같은 배를 우리가 더 잘 만든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한 글자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임원 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제 오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한국팀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안에 가장 먼저 손을 든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 손이 몇 달 뒤 제 목을 겨누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무렵 저는 서지훈을 더 노골적으로 깔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에게 이 절차서대로만 하면 누가 해도 똑같은 배가 나오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일부러 비웃는 톤을 섞었습니다. 종이에 다 적어줬으니 당신들이 특별할 게 뭐가 있느냐는 뜻이었어요. 서지훈은 잠시 저를 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절차서는 손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줄 뿐, 손이 그때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까지는 못 적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선문답이냐고요. 강판은 강판이고 용접은 용접인데 느낌은 무슨 느낌이냐고요. 저는 그게 외주 기술자가 제 밥그릇을 지키려고 둘러대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후배 라이언이 그때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그래, 저 말이 그냥 둘러대는 게 아닌 것 같다고요. 한국팀이 같은 블록을 붙여도 변형이 거의 안 나는데 우리가 같은 절차서로 하면 자꾸 뒤틀린다고요. 라이언은 그 차이를 며칠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가로막았어요. 그건 우리 작업자가 아직 손에 안 익어서 그런 거라고요. 익으면 우리가 더 잘한다고요. 라이언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친구의 경고를 현장 좀 본다는 젊은 친구의 과민함이라고 흘려보냈습니다. 사실 그 무렵 우리 경영진은 한국팀에 들어가는 협력 비용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어요. 어느 회의에서 한 임원이 제게 저 40명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매뉴얼만 다 받으면 곧 내보내도 된다고요. 핵심은 종이에 다 있고 우리 작업자들이 어깨 너머로 충분히 배우고 있으니 한두 척만 더 가면 된다고요. 그 임원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이 제 오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비용 걱정과 제 자존심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고 믿었어요. 빨리 한국팀을 내보내는 게 회사에도 좋고 제 말이 옳다는 증명도 된다고요. 저는 한국팀을 더 빨리 비우게 하려고 일부러 그들의 일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멈추지 말고 우리 일정에 맞춰 속도를 내달라고요. 서지훈은 제 재촉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다만 속도를 위해 멈춤을 건너뛰면 그 대가는 나중에 배가 치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도 잔소리로 들었어요. 외주가 자기 일을 길게 끌려고 둘러대는 거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 멈춤의 의미를 모른다는 걸요. 그리고 그걸 모르는 채로 자기들을 내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제 모든 오만의 한복판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가진 걸 종이로 다 받아냈다고 믿었고 그 종이를 가진 제가 그들보다 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종이 안에 정작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매뉴얼만 받으면 우리가 더 잘 만든다던 그 한마디가 몇 달 뒤 정반대의 방식으로 제게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한국팀이 일하는 걸 솔직히 답답하게 봤습니다. 그들은 빨리 가는 법이 없었어요. 화물창 안쪽에 단열재를 한 겹 붙이고 나면 다음 겹을 바로 올리지 않고 한참을 멈췄습니다. 표면을 살피고 온도계를 들이대고 강판에 귀를 대고 두드려 보기까지 했어요. 절차서에는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라고 적혀 있는데 그들은 절차서에 없는 무언가를 더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옆에 있던 우리 작업자에게 말했어요. 저렇게 일일이 멈추니까 2배가 걸리는 거라고요. 우리는 절차서대로 쭉쭉 가자고요. 그런데 서지훈은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번은 우리 쪽 작업조가 블록 2개를 붙이려는데 서지훈이 먼저 다가와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지금 이 순서로 용접하면 열이 한쪽으로 몰려서 강판이 휜다고요. 그러면 다음 블록이 안 맞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흠칫했습니다. 그건 매뉴얼을 외워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강판 안에서 열이 어떻게 흐를지를 미리 보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용접을 배운 사람이라 그 말이 옳다는 걸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어요. 절차서에는 그런 미세한 순서까지 적혀 있지 않았거든요. 그는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늘 강판에 손바닥을 가만히 댔어요. 그러고는 토치를 한 번에 쭉 긋지 않고 짧게 끊어가며 양쪽을 번갈아 갔습니다. 한쪽이 식기를 기다렸다가 반대쪽을 잇는 거였어요. 변형을 잡는 정석이었습니다. 다만 그 정석을 언제 멈추고 언제 다시 가는지는 절차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건 강판이 식는 속도를 느끼는 사람만 아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옆에 있던 라이언이 제게 물었어요. 그렉, 저 사람 지금 절차서에 없는 걸 하고 있는데 저게 맞느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답이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그가 하는 건 절차서가 다 담지 못한 그 사이사이의 판단이었어요. 종이에는 무엇을 하라고만 적혀 있지 그걸 언제, 어떤 감각으로 하라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서지훈은 그 빈칸을 메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인정하는 순간 제가 받아 챙긴 그 매뉴얼이 사실은 반쪽짜리였다는 게 되니까요. 한 번은 우리 작업조가 붙인 블록과 한국팀이 붙인 블록을 나란히 검사한 적이 있어요. 겉으로는 둘 다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밀 측정을 해보니 우리 블록은 이음새가 곳곳에서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고 한국팀 블록은 어느 지점을 재도 오차가 거의 없었어요. 같은 도면, 같은 강판, 같은 장비였습니다. 다른 건 손뿐이었어요. 우리 블록의 오차는 당장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어긋남이 블록을 여러 개 이어갈수록 쌓이면 마지막에는 배 전체가 틀어진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그 누적을 한 블록 한 블록에서 미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세어보니 한국팀은 100자리를 붙이면 다시 손보는 자리가 2곳도 안 됐는데 우리는 같은 자리를 3번, 4번씩 다시 붙이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납기에서는 보름이 사흘로 쪼그라드는 차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일부러 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게 멈춰가며 다 느껴서 하면 그 느낌을 글로 적어서 우리한테 주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한다고요. 서지훈은 잠시 저를 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10년 넘게 익혀서 아는 걸 글로 다 적을 수 있으면 누가 이걸 10년씩 배우겠느냐고요. 자기들도 이걸 종이로 배운 게 아니라 사람 옆에서 배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는데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19의 아버지 옆에서 용접봉을 잡았던 그 시간이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저도 그때 아버지가 종이에 적어준 걸 보고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강판 위를 지나가는 걸 옆에서 수천 번 보고 데이고 망치고 다시 하면서 배운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팀에게는 그 시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깨달음을 애써 밀어냈어요. 그건 저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작업자들이 아직 그 순서에 안 익어서 그런 거라고요. 한두 척만 더 같이 하면 우리 손에도 그 감각이 붙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매뉴얼도 있고 손도 익은 우리가 더 잘 만들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겨야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매뉴얼만 받으면 우리가 더 잘 만든다는 그 말을
저는 끝까지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 무렵 한국팀은 첫 배의 화물창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영진에게 이제 협력팀 40명 중 절반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도 된다고 보고했어요. 핵심 자료는 다 받았고 우리 작업자들도 어깨너머로 충분히 봤으니 다음 배부터는 우리가 주도하면 된다고요. 비싼 외주를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요. 저는 그 보고서를 거의 자랑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그게 제 손으로 도크를 멈추게 하는 첫 단추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협력 계약이 한 단계 마무리되던 무렵 한국팀이 철수했습니다. 거창한 작별은 없었어요. 서지훈과 그의 팀은 첫 배의 화물창을 약속한 수준까지 끝내놓고 인수인계 문서를 정리해 넘긴 뒤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날 도크에는 아무 소란도 없었어요. 40명이 한 줄로 서서 차례차례 게이트를 나갔습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질서 정연함을 보며 솔직히 후련했습니다. 이제 이 도크는 온전히 우리 손으로 돌아간다고요. 서지훈은 떠나기 전 제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는 화가 난 얼굴도 서운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늘 그렇듯 무표정했어요. 그는 제게 절차서는 다 넘겼지만 화물창은 절차서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니 두 번째 배는 천천히 가라고 했습니다. 한 공정 끝낼 때마다 강판이 식는 걸 꼭 확인하라고요. 저는 그 말을 또 흘려들었어요. 떠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외주 티를 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게 남긴 마지막 경고였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팀이 떠나고 우리는 두 번째 배에 착수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어요. 도면이 다 있었고 첫 배를 옆에서 본 우리 작업자들이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저는 작업조를 독려했습니다. 한국팀처럼 일일이 멈추지 말고 절차서대로 쭉 가자고요.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요. 도크에 다시 용접 불꽃이 튀기 시작했고 저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꺼봐라. 한국팀 없이도 도크는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그날부터 위기가 한 계단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계단은 선급 검사관이었습니다. LNG선처럼 위험한 화물을 싣는 배는 발주처와 별개로 선급이라는 데서 따로 검사를 합니다. 배의 안전을 보증하는 제3자예요. 그들이 합격 도장을 찍어줘야 그 공정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한국팀이 있을 때는 그 도장이 막힌 적이 없었어요. 첫 배는 화물창 전 공정을 단 한 번의 재검사도 없이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배의 첫 검사에서 선급 검사관이 우리 용접부 앞에 한참을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합격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우리 용접부 6군데에 결함 표시를 남기고 단열 접합도 기준에 못 미친다고 했어요. 이대로는 다음 공정으로 못 넘어간다고요. 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첫 배는 한 번에 통과했는데 같은 도면으로 만든 두 번째 배가 첫 검사에서 6군데나 막힌 거였으니까요. 저는 작업조에게 다시 하라고 다그쳤어요. 결함 표시가 된 용접부를 갈아내고 다시 용접하고 단열재를 뜯어 다시 붙였습니다. 그런데 재검사에서 검사관은 또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같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다른 자리에서 같은 종류의 결함이 또 나왔거든요. 그는 제게 우리 용접에는 일관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리는 멀쩡한데 어떤 자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틀어진다고요. 그러고는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첫 배를 만든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안 틀렸을 텐데 라고요. 저는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두 번째 계단은 발주처의 시안이었어요. 성급에서 공정이 자꾸 막히자 두 번째 배의 일정이 통째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주처인 유럽선사가 우리 경영진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어요. 정해진 인도 일정 안에 약속한 품질을 맞출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시안을 못 맞추면 하루 단위로 위약금이 붙는다는 조항을 분명히 짚었어요. 그 위약금은 하루에 우리 작업자 40명의 한 달 월급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액수였습니다. 도크가 멈춰선 그 순간에도 그 돈은 하루하루 우리 회사 장부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멈춰선 블록을 바라보던 그 며칠 사이에만 우리는 첫 배에서 번 이익을 통째로 다시 토해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발주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서한에서 그들은 못을 박았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성급 검사를 통과한 화물창을 보여주지 못하면 남은 물량의 건조 위치를 재검토하겠다고요.
그 남은 물량이 얼마인지 저는 그제야 새삼샘해봤어요. 처음 우리가 수주한 게 8척이었고 첫 배 한 척만 나갔으니 발주처가 손에 쥔 카드는 나머지 7척 전부였습니다. 그 7척이 다 빠지면 이 도크가 5해 동안 매달릴 일감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건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처음 통첩을 받았을 때는 보름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단열재 한 겹을 다시 붙이는데 며칠이 갔고 어긋난 블록을 잘라 다시 맞추는데 또 며칠이 갔습니다. 한 곳을 고치면 다른 곳이 틀어졌어요. 보름이 열흘이 되고 열흘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사흘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도크에 나가면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한 칸씩 줄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정은 그 숫자만큼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줄어드는 그 숫자 하나하나가 제목을 한 칸씩 죄어왔어요. 세 번째 계단은 품질 보증과 보험이었어요. 성급 검사가 자꾸 막히자 이번엔 우리 배의 품질을 보증하던 쪽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LNG선처럼 위험한 배는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어마어마하니까 품질 인증과 보험, 보증이 단단히 받쳐줘야 배가 바다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배의 검사 기록이 계속 불합격으로 쌓이자 보증을 서던 쪽에서 이 배에 대한 보증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검사 기록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보증을 설 수 없다고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건 검사 하나가 막힌 게 아니었습니다. 이 배를 바다에 띄울 자격 자체가 한 칸씩 떨어져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계단은 하청과 협력사였습니다. 두 번째 배가 멈춰 서자 그 배에 매여 있던 하청과 기자재 협력사들이 줄줄이 흔들렸어요. 자재 납품 일정은 첫 배의 속도에 맞춰 짜여 있었는데 두 번째 배가 자꾸 늦어지자 도크 한쪽의 강판과 단열재가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쓸 자리가 없는 자재가 비를 맞으며 녹슬어갔어요. 그 자재를 대던 협력업체들은 대금이 언제 나오느냐고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용접 인력을 대던 하청은 사람들을 어디로 돌려야 하느냐고 물어왔어요. 그 배 한 척에 매달려 일하던 하청 노동자가 700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들을 받으며 하나의 배가 멈추는 게 한 도크만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위기는 한 계단씩 종류를 바꿔가며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용접부 하나였는데 그게 성급 도장이 됐고 발주처 시한이 됐고 보증 중단이 됐고 하청에 전화가 됐어요. 저는 매번 다른 방식으로 같은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에겐 종이가 다 있는데 배를 못 만든다는 사실을요. 우리 작업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국팀 없이 우리가 다 한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블록을 3번, 4번 다시 붙이고 검사관 앞에서 매번 도장을 못 받으면서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한국팀이 있을 땐 같은 자리를 한 번에 통과시키던 일을 우리는 같은 자리에 4번씩 매달리고도 못 넘겼어요. 그렇게 한 자리에서 며칠씩 까먹으니 사흘 남은 시한이 더 무섭게 줄었습니다. 어느 날 한 베테랑 용접공이 제게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 같다고요. 한국팀은 우리가 안 보던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저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정확했거든요. 라이언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그래, 한국팀이 했던 그 끊어가는 용접 순서, 우리는 절차서에 적힌 대로만 했지. 그 사이 타이밍은 모른다고요. 검사관이 짚어내는 그 결함이 전부 그 타이밍을 모르는 자리에서 나온다고요. 그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 떠났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라이언이 몇 달 전부터 했던 경고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텅 빈 도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절반쯤 짓다 만 선체 블록 하나가 받침대 위에 어긋난 채로 올라가 있었어요. 도면은 다 있었습니다. 자재도 장비도 사람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배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주처의 시한은 줄어들고 있었고 위약금은 쌓이고 있었고 보증은 멈춰 있었어요. 매뉴얼에는 무엇을 하라는 순서는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정작 그걸 언제, 어떤 감각으로 하라는 말은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두 번째 배의 문제를 어떻게든 우리 손으로 풀어보려 했습니다. 저는 25년 경력의 현장 책임자였어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외주 인력 하나 없이 우리 작업자들과 절차서만으로 이 배를 선급검사 앞에 다시 세우겠다고요.
저는 밤마다 매뉴얼을 다시 읽었어요. 한 줄 한 줄 빠뜨린 게 없는지 따졌습니다. 그런데 따질수록 분명해지는 게 있었어요. 매뉴얼에 적힌 모든 걸 우리는 다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틀린 건 매뉴얼이 아니었어요. 매뉴얼에 안 적힌 그 빈칸이었습니다. 저는 첩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거꾸로 되짚어 봤어요. 다행히 우리에겐 첩배의 작업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다가 저는 멈췄어요. 첩배의 단열 공정에는 절차서에 없는 대기 시간이 곳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겹을 붙이고 정해진 시간만큼 강판이 식기를 기다린 흔적이요. 블록 용접에는 절차서에 없는 순서가 손글씨로 메모되어 있었어요. 어느 쪽을 먼저 끊고 얼마를 식히고 어느 쪽을 다시 잇는지가요. 서지훈의 팀이 자기들이 아는 걸 그때그때 적어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매뉴얼이라고 부르며 받아 챙긴 그 두툼한 문서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뼘짜리 종이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동안 그 40명이 머릿속에 가진 건 그 종이의 수백 배였어요. 강판이 언제 식는지를 느끼는 감각, 용접을 언제 끊고 언제 이을지를 아는 판단. 그건 한 사람이 10년, 20년을 들여야만 몸에 새겨지는 거였습니다. 40명이면 도합 400년이 넘는 손이 우리 도크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으로만 셌습니다. 서지훈이 떠나기 전에 했던 그 말이 그제야 온전히 이해됐어요. 저는 그 메모대로 두 번째 배를 다시 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됐어요. 메모에는 어느 쪽을 먼저 끊으라고 적혀 있었지만 정작 얼마나 식었을 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적당히 식으면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적당히가 우리에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작업자는 너무 일찍 다시 시작해서 또 휘게 만들었고 다음 사람은 너무 오래 기다려서 다른 문제를 만들었어요. 같은 메모를 보고도 결과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메모가 아니라 그 메모를 읽어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라이언과 함께 첩배의 작업 기록을 며칠 밤을 새워 분석했습니다. 그 적당히를 숫자로 바꿔보려 했어요. 강판 두께별로, 온도별로, 대기 시간을 표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런데 며칠을 매달려도 그 표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강판, 같은 온도인데도 어떤 날은 식는 속도가 달랐고 그건 그날의 습도와 바람과 강판이 받아온 열의 이력에 따라 매번 미세하게 달라졌거든요. 그 모든 변수를 그때그때 종합해서 판단하는 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표로 만들 수 없었어요. 40명이 10년, 20년 걸려 몸에 새긴 그 판단을 우리는 며칠 밤으로 베껴보려 했던 겁니다. 애초에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야는 멈추지 않고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발주처가 못 박은 날짜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날까지 선급 검사를 통과한 화물창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작업자 중에 가장 손이 좋은 사람을 붙여 마지막으로 한 구간을 제대로 만들어 보려 했어요. 그래도 첩배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비슷하게 나왔다가 다음 블록에서 또 어긋났어요. 한 번 잘 나오는 건 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일정하게 나오는 건 실력이에요. 서지훈의 팀은 100자리를 붙이면 100자리가 다 통과했고 우리는 같은 도면과 같은 메모를 가지고도 10자리 중 절반을 다시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한 전날 발주처가 지정한 선급 검사관이 두 번째 배의 화물창을 마지막으로 검사하러 왔습니다. 그는 화물창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며칠을 매달려 다시 만든 용접부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그의 손끝만 바라봤습니다. 그는 용접선을 따라가며 짚었고 단열 접합을 눌러봤고 작은 장비를 용접 안쪽에 댔어요. 저는 그가 짚어가는 손끝 하나하나에 제 25년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살피더니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손에 든 검사 서류에 합격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그 소리가 아니라 찍히지 않고 멈추는 그 정적이 제 귀에 가장 크게 울렸어요.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물창 벽에 손을 짚지 않았으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관이 서류를 챙겨 화물창을 나가자마자 우리 도크 사무동에서 사람이 뛰어내려왔어요. 그의 손에는 발주처에서 막 도착한 통보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한이 그날로 지나갔고 발주처는 더 기다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 배부터 남은 7척 전부를
다른 야드로 옮긴다는 통보였습니다. 첫 배를 만든 그 팀이 있는 곳으로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든 채 방금 도장이 안 찍힌 화물창과 손에 들린 그 한 장을 번갈아 봤어요. 한쪽에서는 도장이 멈췄고 같은 순간 다른 쪽에서는 7척이 통째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는 벽을 짚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단 몇 분 사이에 5해치 일감이 우리 도크에서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간 거였어요. 검사관은 떠나기 전 제게 짧게 말했습니다. 첫 배는 이 자리에서 한 번에 통과했는데 같은 도면으로 만든 이 배는 같은 자리에서 막힌다고요. 그러니 문제는 도면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옳았으니까요. 도면은 우리 손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을 배로 만드는 손이 우리에겐 없었어요. 저는 텅 빈 화물창 한가운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서지훈이 강판에 손바닥을 대고 무언가를 듣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미련하고 답답하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 모습이요. 그때 저는 그게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낭비처럼 보이던 멈춤이 사실은 선급 검사관 앞에서 배를 배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었어요. 저는 종이를 가졌고 그들은 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배는 종이가 아니라 손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매뉴얼만 받으면 우리가 더 잘 만든다던 제 말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인정했습니다. 발주처에 통보가 떨어진 다음 날 그들은 검사관을 한 번 더 보냈어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화물창을 한 바퀴 둘러보고 도크 전체를 둘러보더니 짧게 적기만 했어요. 그 보고서가 어떤 결론을 담고 있을지 저는 그의 표정에서 읽었습니다. 발주처가 7척을 옮겨간 그 야드가 바로 서지훈의 팀이 돌아간 그 한국 조선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관이 속한 곳이 어디였는지 저는 그제야 똑똑히 의식했습니다. 우리 용접부 앞에 쪼그려 앉아 끝내 도장을 멈춘 그 사람은 로이드 선급에서 나온 검사관이었어요. 배의 안전을 등급으로 판정하는 가장 오래된 선급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 로이드 선급이 첫 배의 화물창에는 단 한 번의 재검사도 없이 최상위 합격 등급을 매겨줬어요. 그런데 같은 도면으로 만든 두 번째 배의 화물창에는 끝내 그 등급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관이 같은 도면을 두고 한쪽엔 합격을 한쪽엔 보류를 매긴 거였어요. 그 두 줄의 차이가 종이가 아니라 손에 있다는 걸 로이드 선급의 검사 기록이 그대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발주처는 두 번째 배에 누적된 불합격 기록을 근거로 DNV의 화물창 품질에 대한 별도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DNV는 선급이자 조선소의 품질 역량을 등급으로 매기는 기관이에요. 그쪽에서 나온 평가 보고서는 우리 도크의 화물창 시공 역량을 직전 분기보다 2단계 아래로 내려 적었습니다. 첫 배를 지을 때만 해도 최상위권이던 우리 도크의 등급이 한국팀이 떠나고 두 번째 배가 막히는 사이 2단계를 미끄러진 거였어요. 그 보고서에는 도면과 설비는 그대로인데 시공 결과의 일관성이 무너졌다는 한 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우리가 잃은 건 등급 2단계가 아니라 그 등급을 떠받치던 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도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뉴얼도 절차서도 첫 배의 작업 기록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주처는 그 모든 종이가 다 있는 우리를 떠나 그 종이를 쓴 손이 있는 곳으로 7척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로이드 선급의 도장도 DNV의 등급도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발주처는 종이를 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손을 산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몇 달 전 임원회의에서 했던 그 말을 떠올렸어요. 매뉴얼만 받으면 우리가 더 잘 만든다던 그 말이요. 그 말이 정확히 정반대의 방식으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매뉴얼은 우리가 가졌는데 7척은 그들이 만들게 됐으니까요. 정사는 한 칸씩 떨어졌습니다. 첫째로 회사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발주처가 남은 7척을 빼가자 그 7척에 묶여있던 매출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 7척의 계약 규모는 이 도크가 한 해에 벌어들이는 매출의 5배였어요. 5해치 일감이 한 장의 통보로 증발한 겁니다. 거기에 그동안 하루하루 쌓인 위약금까지 회사가 떠안았습니다. 첫 배 한 척에서 어렵게 남긴 이익은 두 번째 배가 멈춰선 그 몇 주 사이 위약금으로 다 토해냈고 남은 건 거대한 빈자리뿐이었어요.
그 빈자리가 제가 40명만 내보내면 된다고 큰소리친 그 자리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매달 용접공 200명 인건비를 아끼겠다고 40명을 비운 결과가 5회치 매출을 통째로 잃는 거였어요. 둘째로 도크가 멈췄어요. 두 번째 배가 빠지자 그 배에 매여있던 자재 계약과 하청 계약이 줄줄이 어그러졌습니다. 도크에 산처럼 쌓여있던 강판은 갈 곳을 잃었어요. 절반쯤 짓다만 선체 블록은 받침대 위에서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한국팀이 있을 때 한 해에 2~3척이 빠져나가던 도크가 두 번째 배 한 척에서 막혀 가동률이 0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매일 아침 도크에 나가 그 멈춘 블록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였습니다. 셋째로 하청과 협력사가 흔들렸어요. 강판을 대던 협력업체는 대금을 걱정하며 전화를 걸어댔고 그중 작은 곳 몇은 당장에 자금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용접 인력을 대던 하청은 사람들을 어디로 돌려야 하느냐고 물어왔어요. 저는 그 전화들을 받으며 그 7척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의 일이 한꺼번에 멈추는 걸 봤습니다. 넷째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무렵 우리 조선소 정문 앞에는 일감이 줄어든 하청 노동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비싼 외주 없이 우리끼리 다 한다며 어깨를 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배가 멈추고 남은 7척까지 빠지자 그들의 일도 함께 멈췄어요. 그 7척에 매여 일할 예정이던 사람이 700명이었는데 그 일자리가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제가 40명을 내보내 아꼈다고 큰소리친 그 자리에서 그 17배가 넘는 700명이 일터를 잃은 셈이었어요. 한 하청 반장은 제게 자기 밑에서 일하던 60명을 다음 달부터 내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출근할 때마다 저를 알아보고 쳐다봤어요. 저는 그 시선을 피해 빠르게 걸었습니다. 해줄 말이 없었거든요. 미안하다고 말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7척은 이미 지구 반대편 야드로 넘어갔는데요. 회의가 끝난 뒤 우리 경영진의 한 임원이 분을 참지 못했어요. 그는 제게 매뉴얼은 다 받아놨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습니다. 자료가 다 있는데 왜 배가 안 만들어지느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 그 자리에서 40명을 비우면 매달 200명. 인건비를 아낀다며 큰소리친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던 것도 제 말 때문이었고 40명을 줄이자고 가장 먼저 손을 든 것도 저였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그 손을 내보냈고 제 입으로 그래도 된다고 우겼어요. 그 모든 게 이제 와서 제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척이 옮겨간 사실은 우리 도크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그 이동이 클락슨의 수주 집계에 그대로 기록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클락슨은 전 세계 조선소의 수주 실적을 척수로 집계해 순위를 매기는 곳입니다. 급분기 집계에서 7척이 우리 야드의 수주 잔량에서 빠져 한국의 그 조선사 쪽으로 그대로 옮겨 붙었어요. 우리 야드의 수주 순위는 한 칸 아래로 내려앉았고 그 한국 조선사의 잔량은 그만큼 두툼해졌습니다. 제가 임원회의에서 40명을 비우자고 손을 든 그 한순간이 몇 달 뒤 전 세계가 보는 그 집계표 위에 7척의 이동으로 찍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숫자가 제가 큰소리친 그 한마디의 영수증 같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발주처가 왜 그렇게 빨리 결정을 내렸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쪽 검사관이 우리 경영진에게 남긴 말이 제 귀에까지 흘러들어왔거든요. 그는 우리에게 도면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면을 배로 만드는 사람이 없어서 옮기는 거라고 했답니다. 첫 배를 보면 이 도크가 그 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두 번째 배를 보면 그 배를 만든 손이 더는 여기 없다는 걸 안다고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발주처는 종이를 신뢰한 게 아니라 사람을 신뢰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가 제 손으로 내보냈습니다. 진짜 정사는 회사가 그 7척을 잃은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무엇을 비웃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거였습니다. 저는 텅 빈 도크에 서서 서지훈의 팀이 만들고 떠난 첫 배와 우리가 끝내 못 만든 두 번째 배를 나란히 떠올렸어요. 한쪽은 손으로 만든 배였고 한쪽은 종이만 가지고 만들려다 멈춘 배였습니다. 저는 그 둘의 차이가 사실은 제가 그토록 깔본 그 멈춤, 그 침묵 안에 다 들어있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로이드 성급의 도장도 DNV의 등급도 클락슨의 집계도
결국 그 멈춤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지훈의 팀이 마지막까지 보여준 그 무표정의 의미를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기들을 외주 취급하며 매뉴얼을 다 빼내갈 때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기들을 내보낼 때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서지훈은 떠나면서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그 침묵을 외주가 을해 보이는 묻어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보니 그 침묵은 다른 거였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가진 건 매뉴얼이 아니라 손이고 그 손은 종이로 옮겨지지 않으며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자료를 빼내가도 결국 배는 자기들이 만들게 되리라는 걸요. 그들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 앞에서 발악하듯 매뉴얼을 챙기고 큰 소리를 친 사람은 저 하나였어요. 며칠 뒤 라이언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없이요. 그 친구는 제 책상 위에 사직서를 내려놓았어요. 라이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렉, 몇 달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느냐고요. 한국팀 일하는 게 다르다고, 그 차이를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했었다고요. 그때 제가 입을 막았다고요. 라이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제 말이 맞았다고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한국팀은 떠나는 마지막까지 우리한테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자기들이 할 일을 정확히 하고 조용히 떠났을 뿐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마지막까지 몰랐던 거라고요. 라이언이 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사직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유일하게 경고했던 후배가 마침내 등을 돌린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잃은 게 단순히 배 한 척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회사는 5해치 일감을 잃었고 하청은 일을 잃었고 정문 앞 700명은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을 잃은 거였습니다. 종이로 다 가졌다고 믿는 사이에 정작 손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내보낸 거였어요. 해시태그 B8 에필전향 종이로는 못 만든다. 지금 저는 그 텅 빈 도크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두 번째 배는 결국 우리 손에서 떠났어요. 절반쯤 짓다만 그 선체 블록은 받침대 위에서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팀이 떠난 지 석 달 만에 한 해 두세 척을 뽑던 이 도크의 가동률은 0이 됐어요. 저는 매일 이 자리에 나와 그 멈춘 블록을 바라봐요. 도면은 아직도 제 손에 다 있습니다. 매뉴얼도 절차서도 첫 배의 작업 기록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종이를 다 가지고 있어도 저는 이 배를 끝내지 못한다는 걸요. 종이로는 배를 못 만듭니다. 그 7척이 옮겨간 뒤로 저는 가끔 클락슨의 분기 집계를 들여다봤어요.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표였습니다. 그 표 위에서 한국의 그 조선사는 우리가 끝내 못 만든 화물창을 척척 채워가며 잔량을 늘려갔고 우리 야드의 칸은 비어갔어요. 같은 분기 DNV가 매긴 화물창 시공 등급에서도 그 조선사는 최상위에 그대로 있었고 우리 도크는 2단계 아래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들을 보며 세계가 어디서 배를 만들지 어떻게 정하는지를 그제야 똑똑히 봤어요. 세계는 가장 두툼한 도면을 가진 곳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 도면을 배로 만들어낸 손을 고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손을 저는 제 입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우리 조선소의 젊은 후배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를 정정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입에 달고 살았던 그 말이요. 매뉴얼만 받으면 우리가 더 잘 만든다던 그 말이 틀렸다고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매뉴얼은 손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줄 뿐이고 손이 그때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는 매뉴얼에 안 적혀 있다고요. 그건 서지훈이 제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선문답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말이요. 저는 그 말을 이제 제 입으로 후배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로이드 선급도 DNV도 클락슨도 결국 그 한 문장을 숫자로 다시 적어 우리한테 돌려준 거였다고요. 저는 서지훈에게 연락을 넣어보려 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당신들이 일일이 멈춰가던 그 시간을 제가 시간 낭비라고 비웃었다고요. 당신들이 가진 게 매뉴얼이 아니라 손이었다는 걸 저는 당신들을 내보내고 나서야 알았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옳았다고요. 그는 자기 나라의 야드에서 우리가 못 끝낸 그 7척을 짓고 있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가 우리 도크에 파견 와 있던 그 몇 달 동안
그는 가족과 떨어져 낯선 나라의 숙소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제가 매뉴얼이나 받아가는 외주라고 깔본 그 시간은 사실 한 사람이 자기가 익힌 십수년의 손을 통째로 들고 와 묵묵히 배 한 척을 완성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후배 라이언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제가 그의 경고를 비웃으며 입을 막았던 그 일을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그는 결국 우리 조선소를 떠났지만 제 사과는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렉이 정말 달라졌다면 사과보다 그걸 후배들에게 전하라고요. 매뉴얼만 받으면 우리가 더 잘 만든다는 그 말이 우리 조선소에 얼마나 오래 떠다녔는지 아느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오만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몸담은 그 도크에 공기처럼 떠다니던 오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오만을 가장 큰 소리로 떠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40명을 떠올립니다. 한 줄로 서서 조용히 게이트를 나가던 그날의 뒷모습을요. 그때 저는 그 40이라는 숫자를 매달 우리 장부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으로만 셌어요. 우리 용접공 200명 인건비를 잡아먹는 빨리 비워야 할 40개의 머릿수로요. 그런데 그 40명이 떠난 자리에서 7척이 통째로 사라졌고 5해치 매출이 증발했고 정문 앞에선 700명이 일터를 잃었습니다. 저는 40을 아끼려다 그 17배가 넘는 사람과 5해치 일감을 한꺼번에 잃은 셈이었어요. 진짜 비싼 건 그들의 단가가 아니라 그들이 떠난 뒤에 비로소 드러난 그 빈자리였습니다. 그 빈자리의 값은 제가 아꼈다고 큰소리친 그 비용의 100배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 값은 로이드 선급의 보류 도장으로 DNV의 2단계 강등으로 클락슨 집계에서 사라진 7칸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숫자가 되어 남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잘났다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제가 저질렀던 바로 그 오만이니까요. 저는 한 사람의 오만에 대해 그리고 그 오만을 부추긴 한 회사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 손기술과 25년 경력만 믿고 종이에 안 적히는 남의 손을 함부로 깔봤던 한 엔지니어의 부끄러운 이야기요. 그 엔지니어가 바로 저 그렉 모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배는 우리가 가장 잘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 확신이 저를 매뉴얼만 받으면 된다는 오만에 가뒀고 제 손으로 그 손들을 내보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오만이 선급 도장 하나에서 시작해 발주처의 통보로 7척으로 5해치 매출로 정문 앞 700명의 멈춘 일자리로 그리고 전 세계가 보는 집계표 위 7칸의 이동으로 번져가는 걸 저는 두 눈으로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의 묵묵한 일을 미리 깎아내린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 사람의 침묵 안에 종이로는 결코 옮길 수 없는 무언가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텅 빈 도크 앞에서 무릎이 꺾이기 전에 한 번쯤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술은 가장 화려한 도면이 아니라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비로소 그 빈자리를 드러내니까요. 지금까지 한국협력팀을 매뉴얼이나 받아가면 그만이라고 깔봤다가 똑같은 도면을 들고도 배 한 척을 못 만들며 5해치 일감을 통째로 잃은 미국 조선소 엔지니어 그렉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